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네, 얼마 전에 미국 메이저리그 월드 시리즈가 끝났습니다. LA 다저스가 32년 만에 우승을 차지를 했죠. 참 안타까웠는데요. 작년에 우승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우리 류현진 선수가 이 월드 시리즈 링을 갔을 수가 있었을 텐데 조금 안타까웠는데요. 어쨌든 32년 만에 우승을 차지한 LA 다저스 축하를 드립니다. 네, 우리는 LA 다저스라고 알고 있지만 원조는 브루클린 다저스죠. 1957년에 LA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LA 다저스로 유명한, 그렇지만 굉장히 오래된 명문 구단이죠. 그리고 LA 다저스가 또 유명한 거는 몇 년 전에 영화가 나왔었죠. 42라는 영화. 네, 그 영화의 주인공인 제키 로빈슨이 몸을 담았던 곳이 바로 브루클린 다저스입니다. 네, 미국 메이저리그의 최초의 흑인 선수다라고 알려져 있죠. 사실은 그 전에 흑인 선수가 한 명 더 있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이 메이저리그가 지금과 같은 어떤 형태를 갖추기 전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라고는 이야기는 잘 안 합니다. 네, 제키 로빈슨은 메이저리그 첫 번째 흑인 선수이기도 하고 또 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명예전당에 입성을 한 정말 굉장한 선수입니다. 자, 그때만 해도 미국에 엄청난 인종차별이 있었어요. 그리고 남부에는 짐 크로우법이라고 해서 백인과 흑인을 딱 가는 곳이 따로 정해진, 그러니까 화장실을 간다든지 레스토랑을 간다든지 호텔을 간다든지 하면 백인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또 흑인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따로 정해진 그런 짐 크로우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키 로빈슨 같은 경우는 42라는 영화에도 나와 있듯이 원정 경기를 다니다 보면은 남부 쪽에도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호텔을 잡을 때 항상 이제 힘들었다고 해요. 왜냐면은 남부법에 의하면 흑인이 쓰는 호텔은 따로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대체로 제키 로빈슨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많은 다른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흑인 선수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함께 같이 원정 경기를 갈 때에는 남부의 법이 어쨌든 간에 우리는 우리 팀메이트이기 때문에 같은 호텔에서 묵고 같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겠다라고 우겨서 어떻게 보면은 스포츠 부분에서 흑백 분리 정책을 조금씩 깨트리는 그런 운동을 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키 로빈슨이 1947년에 처음으로 흑인 선수로서 등장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메이저리그에서는 흑인 선수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1981년도만 하더라도 흑인 선수들이 전체 로스터의 약 18.7%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통계를 보면은 흑인 선수들이 6.7%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흑인 선수들 비중이 낮아졌을까? 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첫 번째로는 좀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흑인 선수들 어떤 스포츠에서든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실은 NBA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 이 야구라는 경기가 뭐랄까요? 막 피지컬한 게 굉장히 많이 중요하지는 않아요. 글쎄 외야수 정도가 굉장히 많이 뛰어다니고 일루수 뛰는 걸 제가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일루수들은 배도 좀 나오고 넉넉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슬로우한 경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흑인 선수들이 가지는 특유의 어떤 피지컬의 뛰어남 이런 것을 보여줄 만한 그런 모멘트가 조금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하나 굉장히 흥미로웠던 설명 중에 하나는요. 사실 이건 조금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오스틴 인스티튜트라는 곳에서 조셉 프라이스 그리고 케빈 스튜어트라는 두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야구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야구를 남성분들도 그렇고 여성분들도 그렇고 시작을 하든지 아니면 야구 룰을 배운다든지 할 때 누구로부터 먼저 시작을 했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였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저도 굉장히 야구 광팬인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무릎에 앉혀놓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저게 스트라이크야, 저게 볼이야, 저게 몇 개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고 이런 걸 다 설명을 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야구를 처음 시작한다 하면은 사실 캐치볼부터 먼저 시작을 하죠. 누군가가 던지고 누군가가 받고 이런 식으로 야구를 배우기 시작을 하는데 분명히 상대가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상대가 나한테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학자가 봤더니 흑인 가정 중에서 편모 가정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없는 흑인 아동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흑인 아동들이 야구를 접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것이 하나의 이유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자칫하면은 사실은 이제 좀 그렇게 인종주의적으로 얘기가 들릴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럼 흑인 남성들은 그렇게 무책임한 거야? 뭐 자기 아이들을 키우질 않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흑인 남성들이 그렇게 무책임한 아빠들만 있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무책임한 아빠는 어떤 인종에나 다 있는데 사회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건들이 있다라고 역사 그리고 정치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1968년도에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 선거를 나갈 때 그때 내세웠던 것이 War on Drug이라고 해서 마약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마약과의 전쟁하면 굉장히 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는데 글쎄요, 제가 뭐 마리화나라든지 이런 것을 옹호하려는 게 아니라 그 당시만 해도 뭐 마리화나 이런 것을 뭐 젊은 층들이 많이 했었거든요. 특히 뭐 히피라든지 민권운동을 하던 흑인 젊은 층에서 많이들 했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나중에 그 당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을 도왔었던 엘릭 히만이라는 전략가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추후에 했었던 인터뷰를 보면 우리가 그때 했었던 마약과의 전쟁이 뭐 사회 정의를 내세운다는 얘기도 있지만 결국에는 반전운동을 하던 히피 그리고 민권운동을 하던 흑인 젊은이들을 구속을 하고 뭐 감옥에 넣고 그리고 투표를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들을 마치 사회 악처럼 만들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리화나 같은 경우는 백인과 흑인이 하는 비율이 거의 비슷한데 그것 때문에 잡혀서 감옥에 간다거나 하는 비율은 압도적으로 흑인이 많다라는 연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쩌면 구조적으로 흑인 남성들이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힘든 부분도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아버지가 없다는 것도 없다는 거지만 이게 결국에는 경제적인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물론 요새는 뭐 슈퍼우먼들도 있고 뭐 엄마들이 정말 잘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양부모가 다 있는 경우가 훨씬 더 경제 사정이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흑인 아동들이 아무래도 빈곤층이 더 많고요. 또 실제로 백인 아동들 혹은 뭐 히스패닉 아동들이랑 비교했을 때 빈곤층 이하에 살고 있는 흑인 아동들이 무려 38%나 돼서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자, 그럼 이게 왜 문제냐? 야구는 돈이 많이 드는 운동이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야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야구공도 있어야 되고요. 야구 배트도 있어야 되고요. 그 외에 무슨 뭐 헬멧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야구를 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공간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미국의 중산층 이상들이 살고 있는 서버브, 뭐 교회 이런 곳에 가면은 뭐 볼파크라 해서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데 좀 잘 못 사는 빈곤층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심의 개토 지역은 그런 걸 마련할 장소조차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공 하나 들고 뛰어나가서 친구들하고 아스팔트 주차장 위에 있는 농구 골대에서 할 수 있는 농구랑은 확연히 품이 더 많이 드는 그런 스포츠임에는 틀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메이저리그에서 흑인 비율이 적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새 보면은 야구장 가면은요, 이게 미국의 야구장을 가면은 굉장히 백인 위주다. 라고 보여요. 이게 뭐 선수들 비율도 그렇지만은 관객 비율로 보면 훨씬 더 심합니다. 약 80% 이상이 백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야구 팬들 중에서 뭐 흑인이라든지 히스패닉은 10%가 채 안 된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젊은 층이 사실은 이 야구의 큰 매력을 못 느끼죠. 저도 뭐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기는 합니다만은 일단 길잖아요. 그리고 스피드가 있는 경기는 아니에요. 뭐 포수랑 투수랑 사인을 교환을 하고 머리를 굴리고 그 공을 던지고 그리고 치고 뭐 기회도 여러 번 주고 하기 때문에 농구처럼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막 빨리빨리 움직이는 스포츠가 아니라서 젊은 층이 좀 좋아하기에는 살짝 좀 지루한 그런 경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LB 상무국이 굉장히 지금 위기감에 빠져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백인 위주의 경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건요. 선수들도 선수들이지만 이 위에 있는 지도부가 굉장히 백인 위주예요.
뭐 CEO라든지 뭐 단장이라든지 구단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거의 뭐 8, 90%가 백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백인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MLB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를 봤어요. 마이애미 말린스가 메이저리그 사상 처음으로 여성 단장을 영입을 했습니다. 김응이라고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이분이 아버지는 광동 출신이고 또 어머니는 타일랜드 출신의 중국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시아인인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구나. 왜냐하면 메이저리그도 굉장히 그 여성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차별적인 혹은 이제 방어적인 모습을 취해 왔었거든요. 물론 이제 최근에 들어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여성 코치가 영입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뭐 통계라든지 뭐 사무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많은 여성들이 일을 하고 있지만 필드에서 일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메이저리그도 조금씩 변해가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더 많은 유색인종 선수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더 여성들에게도 많이 문호를 열면서 어떻게 보면은 점점점 더 다양해져 가고 있는 미국 사회를 닮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야구 보러 가면은 치킨을 먹죠. 미국에서는 야구를 보러 가면은 핫도그를 먹습니다. 핫도그가 이제 어디가 제일 맛있냐라고 사람들이 막 물어봐요. 근데 제가 뭐 모든 구단의 구장을 다 가본 건 아니라 갖고 제가 확실히 여기가 최고 맛있어 라고 말하기는 좀 힘듭니다만 역시 오래된 구단의 구장이 핫도그도 맛있더라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제일 맛있게 먹었던 곳은 시카고 컵스의 리글리 필드였어요. 네, 거기는 정말 한 50년쯤 썼을 것 같은 그릴에다가 구워서 주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카고 컵스의 구장이었던 리글리 필드에서 먹었던 핫도그가 정말 맛있었고요. 물론 페네이 파크 핫도그도 유명합니다. 거기도 굉장히 맛있고 필라델피아 필리스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정말로 아주 깨끗하고 깔끔하게 나와서 맛있게 보이긴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좀 반감이 됐었던 곳은 시애틀 마리너스의 세이프코 파크였어요. 정말 좋아요. 세이프코 파크는 막 몇 층짜리에다가 뭐 시설도 워낙에 좋게 크게 만들어 놓은 데다가 정말 뭐 날씨만 좋으면 기가 막히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핫도그는 너무 깨끗해서 이게 좀 지저분해줘야지 맛있거든요. 근데 너무 깨끗해서 좀 그냥 맛있긴 한데 그래도 나는 시카고가 제일 맛있더라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오늘 메이저리그를 통해서 변해가는 메이저리그 그리고 미국 사회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다음엔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플레이볼.